제가 오늘 이 맥킨지 앤 컴퍼니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으셔서 오신 건가요? 맥킨지는 컨설팅 회사예요. 그죠? 얘네들은 거의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맥킨지 하면 떠오르는 뭐 단어나 키워드 혹은 책 뭐 있으신가요? 아, 로직트리. 네, 회사에서 로직트리를 쓰나요? 그것 때문에 들어보려고. 아, 그러셨구나.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백창렬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은 그래요. 사실 우리가 컨설팅 회사에 50년 정통된 회사의 어떤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고 이 강의를 들으러 왔을까? 사실 여러분들 뭐 맥킨지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또 맥킨지에서 나오신 컨설턴트 분들 다 회사 차리셔가지고 또 자기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인지도가 되게 많으시죠? 네, 많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은 딱 2시간이죠. 책들은 거의 한 20권이 넘어요. 그렇게 되게 다방면에 관련 있는 책들, 뭐 맥킨지식 로직트리, 또 뭐가 있어요? 맥킨지 뭐 전략 시나리오, 뭐 전략적 사고의 기술, 그리고 문제 해결의 기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책들.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다 요약하고 다 정리하자면 오늘 2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욕심내가지고 뭐 로직트리란 무엇인가, 연역법, 귀납법, 추론법, 논리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정말 회사 가셔서 정말 알뜰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정말 수많은 교육을 해봤지만 정말 오늘 여기서 책 덮이면 그 다음날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 오늘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 기업, 컨설팅 기업, 뭐 제조 기업, 무슨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기업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 그 지향점, 그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맥킨지 이 회사를 조금 언급을 했거든요. 자, 일단 진행을 해볼 텐데, 한번 소수 정예지만, 예, 소수 정예일수록 저는 이렇게 애틋하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 자, 일단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맥킨지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또 말고 또 미국 기업에는 이 컨설팅 하는 유명한 기업으로 어디가 있죠?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또 이제, 내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어떤 지식 정보나 이런 용어나 이런 걸 알아두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얘기도 또 들으세요. 자, 맥킨지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던. 네, 맞아요. 예, 거의 쌍벽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 뭐 축약으로 해서 BCG라고 얘기를 하죠. 또 뭐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베이앤 컴퍼니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보통 세 회사가 가장 1, 2, 3위, 그 중에서도 가장 프레스티지가 높은. 왜 프레스티지가 높아요? 네? 공신력? 예. 뭐 일단 맥킨지라고 하면 500대 포춘지 기업에 해당되는 수많은 그 500대 기업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반 이상의 그 고객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맥킨지라고 하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맥킨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맥킨지 측의 어떤 맥킨지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컨설턴트, 맥킨지 컨설턴트,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성 컨설턴트가 있죠. 네, 김용화 씨라고, 그죠? 네, 그분도 활동해요? 네? 알겠지. 지금도 활동하냐고? 네, 지금도 계속 활동하시고 계시고 최근 인터뷰하셔가지고 뭐 가정이랑 일 중에서 뭐가 더 소중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도 있어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뭐 맥킨지 제가 이제 뭐 앞에서는 간단하게 맥킨지라고 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업에 걔네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까 로직트리 혹은 MEC 이런 툴, 프레임 툴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쓰는 그렇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막 일일이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필요한 그리고 이제 뭐 민터 피라미드 혹은 뭐 로직트리, 피라미드 구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엑기스 정보만 제가 딱 2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그러기 이전에 또 회사를 다니실 거고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실 거고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처음에 초대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 그 교환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쭉 보죠.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떤가? 이거는 약간 그 운영자의 입장, 경영자의 입장보다는요, 회사의 직원의 입장에서 좀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한 내용을 데이터로 뽑아봤는데요. 한번 쭉 보세요. 회사의 목적은 매출이다.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 대기업과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죠. 근데 대기업의 비율과 중소기업의 비율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대략 대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기업만 해도 뭐 SK텔레콤, 뭐 한화, 뭐 동국, 뭐 또 삼성, LG 많이 있죠.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대기업이 99%? 대기업이? 그죠? 잘못 얘기하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여러분들 0.3%, 나머지 99.7%가 다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되게 그런 이제 비율 차이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대기업들보다. 대기업은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자기 활동 자체들을 하나의 마케팅 또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되게 많이 퍼뜨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뭐 어떤 뭐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만의 어떤 소자본으로 마케팅을 하는 걸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의 회사는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이 10가지 그 문항 중에 몇 가지나 체크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눈으로 읽어보셔도 되고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뭐 문제가 터지면 사장님이 직접 보통 나서서 이 중소기업들 혹은 작은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회사들의 어찌 보면은 애환일 수도 있고 혹은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회사 지금 얼마나 계셨어요? 지금 2년 정도. 네, 그러면은 회사가 뭐 대기업이신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이신가요? 그러시구나.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옮기신 거구나. 네, 좋습니다. 2년 정도 되셨으면은 이런 은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셨어요? 회원님, 몇 가지 정도나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6가지. 네, 그러세요. 6가지 정도 되면 회사가 그래도 빈도가 괜찮은 회사인데? 이거. 기업은 저거 전부 다 네. 10개 중에 10개 100점 만점. 예, 안녕하세요. 네.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맥킨지 컨설팅 그룹 그 안에 기업 문화 뭐 제목은 보시고 오셨죠? 네. 한번 앉아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한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성함이? 김일도님.
자. 네. 비가 오시는데도, 네, 오는데도 이렇게 오셨네요. 아, 예, 길을 뚫고 왔습니다. 아, 뚫고 오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한 10명 이하, 그리고 한 30명 이하의 회사는 여러분들 대기업과는 다르게 매일매일이 어찌 보면 전쟁과도 같죠? 매일 전화가 받고, 오히려 어찌 보면은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 때문에 더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내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약간, 예. 그러면서 막 전투적으로 오늘을 산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일반적인 중소기업 회사들은 보통 멀티로 일한다. 밤새 가면서 일한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가장 그나마의 도피처가 뭐냐면,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우리 회사 정말 다니기 힘들다. 쉽지 않다. 아, 맨날 밤샘 야근이야. 막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죠? 얼마나 해당이 되신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3개 정도요. 3개 정도? 네. 네. 3개 정도. 5개 이상이시면, 예.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그 이상은 대기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규정을 그렇게 짓는데, 중소기업에서 느끼는 애환, 80% 이상이 느끼는 애환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맥킨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양한 뭐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과 로직과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그런 로직과 방법을 알기 이전에 가장 알아야 될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뭘 고민을 해야 될지.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기업의 대표님도 계실 거고 혹은 여기 안에 구성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걸 통해서 결국엔 내가 뭘 배우려고 여기를 왔지? 그냥 단순하게 오늘 금요일 놀 수도 있었지만 나에 대한 투자? 나에 대한 소중함? 이 교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지만 나에 대한 투자로 나는 여기서 교육을 들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그래서 더 나은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거의 한 7, 80% 이상이요. 뭔가 회사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점? 네. 그 부분에,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뭔가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정답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왠지 따뜻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러면서 나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더 일깨우는 시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그냥 단순한 어떤 로직이냐 아니면 그 회사의 핵심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사의 목적, 우리 회사의 목적. 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목적. 이윤 추구. 또. 맞아요. 이윤 추구. 누구나 다. 한결같이 이윤 추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디는? 나는 그거죠. 회사를 내가 때려칠 수도 있는데 우리 집과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을 생각한다면 난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죠. 그죠? 그 순간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내가 내 꿈을 향해서 가져가기보다는 보통 안전빵으로 그죠? 다니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뭐 내가 이 회사를
어쩔 수 없이 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사로잡힐 수가 있죠. 자, 기업의 목적은 아까 이윤 추구,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단체들은 보통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회사는 있는 거다. 우리는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냐, 이윤이냐, 뭐가 답일까요? 둘 다. 네, 둘 다 맞아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결국엔 우리가 오늘 맥킨지 컨설팅, 맥킨지 뭐 로직트리 혹은 그 안에 기업 문화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엔 뭐예요? 기업이 돈과 이 명예와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인 거예요. 영원히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 보통 보면 불황이다, 경기 불황이다, 뭐 이렇게 시시각각대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대로 막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서 굉장히 그거에 따라 그 요동치게 변하는 시장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시장? 그러면서 수없이 문이 닫히고 또 경기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결국 뭘 위한,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만두고 뭐 때문에 다시 열고. 그 회사는 정말 그 자체로 이런 거죠. 그 회사의 오너, 그 회사의 대표자는 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전이나 아니면 뭐 가치 추구라고 하기보다는 돈에 얽매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아는 지인분은요, 회사에 경기가 되게 안 좋대요. 출판 시장 쪽인데 되게 경기가 안 좋대요. 대표님이신데요. 직원이 한 20명 가까이 있었대요. 되게 좋았을 때. 근데 지금은요, 직원이 2명밖에 없대. 그리고 이제 회사의 거의 매출이 직원 급여 주는 것도 거의 마이너스 되는 수준이래요. 지금 출판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북, 전자북 나오고 그러면서 요즘에 마케팅을 해도 좀 안 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경쟁하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냥 접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지만 그 사장님은 되게 단호하시거든요. 왜? 나는 경기에 따라 내가 움직일 거라고 했다면 예전엔 그만뒀다. 난 경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분야고 내가 앞으로 여기에 목숨을 건 분야이기 때문에 난 끝까지 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책을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풀렸어요. 풀리면서 이제 직원들이 더 붙었는데 결국엔 경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요동치는 회사라고 한다면 사람들도 그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회사가 그만 닫히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그만 자빠질 수 있는 회사면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직원들이 뭔 비전이 있길래 사장보다 더 위대한 비전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을까? 과연? 그죠? 그래서 맥킨지는 어찌 보면 맥킨지라고 하면 심벌이 뭐예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회사. 거기는 벌써 면접만 해도, 인터뷰 면접만 해도 7번을 봐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장벽을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장벽을 더 높게 치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떤 수당급이나 보상 제도가 확실해서 오히려 프리스티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장벽은 높지만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자기가 원래 벌고 있는 그 급여보다 100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해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인재한테 투자를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불안한 게 뭔가요? 인재한테 투자한다. 맥킨지가 가장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결국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식이냐? 땅이냐? 아니면 기계에 투자하냐? 아니면 정보? 정보도 하루 시시각각 변하는 게 정보고, 뭐 트렌드를 본다, 미래를 본다, 하루 바빠,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도토리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구조가 회사예요. 미래를 본다고요? 오늘 준비하는 것도 힘들걸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리스크가 큰 거다. 크다. 왜? 금방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기업에서도 보통 신입사원들 뽑게 되면
이게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다 쓸모가 없대요, 거의. 예. 그러면서 재교육을 시켜놔요. 거의 한 7개월, 8개월 가까이, 대기업들은 보통. 그러면 한 명당 거의 1억 3천씩 들어간대요. 한 명한테 쏟아붓는 그 금액이. 근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뭐 신입사원 뭐 해가지고 뭐 누구 에릭 나오고 막 거기에 환상도 있고 내가 여기 바로 회사에 들어가면 커피 심부름 이런 거 시키지 않고 막 기획부터 막 배울 줄 알고 막 상상의 나라를 폈던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냐 이거죠. 자기한테 복사기부터 시키고 출력시키고 커피 타오는 거 시키고 내가 이거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나간대요.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서는요, 이제는 어찌 보면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있겠지만 가장 크게 보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사람이 채용이 되나요? 능력? 지식? 뭔가요? 뭐라고 왜 뽑히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내가 똑똑해 보이고, 얘가 잘할 것 같으니까, 업계 경력이 있어 보이니까, 경험이 많아 보이니까? 잘 헛된 뭔가 망상이나 신입이 꿈꾸는 그런 것보다 현실적이니까? 네. 네.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요즘에 이제 면접을 보더라도 막 술자리 면접도 있대요. 그리고 막 등산 같이 가는 면접도 있고 막 요즘에 면접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하죠. 네.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걸 보느냐? 이제는 어떤 능력이 다가 아니다. 자기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지식이 있다고 막 깝죽대고 나는 여기 아니더라도 갈 데 많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냐. 맥킨지는 어찌 보면 장벽을 높여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높이냐면, 아까 7번의 인터뷰. 이 사람이 정말 될 만한 인재냐. 왜 장벽을 높이느냐면, 하찮은 애들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가는 그 구멍 자체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더 결속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정말 뼈 빠지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들어온 이 직장을 쉽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도 내 대우를 나한테 했던 대우를 어디에서 이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프레스티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결국엔 한번 보세요. 맥킨지 하면은 뭐 로직트리, 뭐 컨설팅, 뭐 프레임, MEC, 개고생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정말 직업 아니면 가정을 선택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두고서 고민하게 만든대요. 아까 김용아 씨 여기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지금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으시고 지금 뭐 거의 한 4, 5년 만에 회속 승진한 케이스. 우리나라의 최초 그 여성 컨설턴트고 남편분도 컨설턴트예요. 하지만 그 여성분이 이제 더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죠. 근데 그분도 어찌 보면 되게 여성으로서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입지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성과제다, 뭐다, 개고생이다, 뭐 되게 힘들다. 거의 밤낮 없이 일을 한다. 회사에 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정도로 일을 한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일이 과연 여러분들 내 일이 아니고서야는 쉬울까요? 내 사업이 아니고서야 남의 사업을 그렇게 뭔가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일이 쉬울까요? 맥킨지에는 여러분들 이런 맥킨지에 대한 역사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을 보셔도 알 거고 혹은 뭐 그냥 기타 인터넷 정보를 뒤져보셔도 알 거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죠? 기업의 문제를 도와주고 풀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컨설팅 업체. 자, 그럼 맥킨지 업체에서 여러분들 맥킨지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회사에서 나와서 지금 자기 사업으로 똑같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컨설팅이나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배출된 한 50년을 지내면서 컨설팅 업계에서 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인물들
누가 있어요? 없어요? 책을 읽으면 보통 책 제목을 보시나요? 아니면 저자를 보시나요? 저자도 보셔야 돼요. 바바라 민토. 저자를 왜 보냐라고 한다면 그 저자는 책을 한 권 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책을 여러분들 많이 읽다 보면 저자의 패턴과 그 사람의 사상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읽을 때는 제목만 보고 그 안에 이제 요약본 내용들 서머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저자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그 저자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지 배경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 자, 바바라 민토 하면 유명한 프레임 툴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논리 기술. 읽으셨어요? 한번 읽긴 있는데 이해는 네, 여러분들 책을 읽어도 정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오히려 책을 깔끔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지저분하게 읽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제 자취와 제 흔적이 남아야 나중에 새 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 아닌 거야. 네,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읽고요. 그런 다음에 책꽂이에 집어넣고요. 딱 1개월만 뒤에 봐보세요. 다 까먹고 다 모르겠죠. 내가 읽었던 책인가도 모르겠죠. 제목만 기억이 나죠. 아, 그 바바라 민토 거시기. 그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기록과 자취를 남겨요. 그러면 그거를 꿰뚫어지게 조금 그 키워드를 보고 있으면 아,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그것들이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그렇게 보는 스타일인데 바바라 민토 피라미드, 그죠? 유명하죠. 우리가 민토 피라미드라고 하면 글쓰기에 라이팅에서도 들어가지만 제안서나 이런 제안서의 논리 구조 혹은 상대방을 우리가 제안서라고 하면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설득할 때도 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또 누가 있어요? 문제 해결의 기술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시면 참 좋은데 이런 것들 기본 예, 아시면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교양인들이 되시고요. 예.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책도 많이 내셨고 그 뭐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부분을 프레임워크로 다뤘던 분이시죠. 자, 또 누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바바라 민토. 이분은 자기 사진을 조금 게재하기 꺼려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히든으로 이렇게 숨겨두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저도 보통 강의를 할 때 책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어보고 그 패턴을 이해하고 그들의 견해를 이해해서 내 생각을 뽑아내거든요. 제 생각을. 바바라 민토는 참 많이 쓰이는 게 어떤 이렇게 사상이나 이런 부분, 바바라 민토 책 보면요. 외국 서적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짜증이 나실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 로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게다가 외국 사례니, 게다가 막 전문 용어 쓰고 있죠. 처음에 초도에 들어갈 때 한 10분지 1은 재밌을걸요? 그렇지 않던가요? 기억나시는 구절이나 문구가 있으세요? 거번토스가 있고, 네. So what? Why so? 네. 그래서 문제를 위아래로 볼 때 좀 물이 좀 왔는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응용을 그래서 많이 하세요? 아,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여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보고서 쓸 때 되죠. 보고서 쓸 때 어떤 취재를 할 때 제가 많이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근데 왜? 뭐가 틀렸어?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문자답하면서 찾아가시고. 네, 좋습니다. 근데 언제나 책을 읽으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책은 책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적응을 하려고 하더라도 막 발이 먼저 나고 손이 먼저 나가죠. 아예 그냥 때려치고 말지 이런 얘기도 하고요. 생각도 하고요. 자, 톰 피터스라고 하시는 분. 그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죠?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 꼭 컨설턴트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뭐 이분도 진질라진이라고 하는 맥킨지 차트의 기술, 발표, 프레젠테이션의 기술 되게 많죠? 응용하는 여러분들 책 서적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책을 읽고서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건 가장 좋은 성과는 뭐냐면 내가 내 지식 습득했다. 이 부분도 좋긴 하고요. 게다가 업무에까지 적용이 됐다?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책 읽고서 정말 제대로 성과 내는 방법. 책의 가치를 그 이상으로 12,000원, 20,000원이 아니라 위대한 성과를 내는 방법. 단순하게 책을 읽는 데서 그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북버스를 하거든요.
한 페이지를 정리 요약하시는 그건 역시도 장치를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는 안 하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한 페이지를 정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아웃풋이고요. 그죠? 가장 위대한 성과는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얻은 메시지, 그 사람의 정리 요약본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과 나의 지식을 듣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한테 뽑아내는 거예요, 말로써. 교육이라고 하는 힘인 거죠. 내가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해. 어떤 분들은 이제 사내교육 강사, 이런 분들은 또 강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시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카피하셔가지고 이제 쓰시는 전파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본인이 그런 게 있거든요. 지식은 습득하면 그만이지만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해한 걸 가지고서 남들한테는 뽑아내야 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이 선행이 되고 그렇게 후행이 됐을 때 본인은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앞에서는 다 컨설턴트 분들인데,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시고서 어찌 보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라고 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이분이시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장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유명한 우리 뭐 글로벌 100대 기업에 꼽히는 분이신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말 맥킨지 이 앤 컴퍼니 회사에서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어떤 큰 전자회사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회사 그러니까 나간대요. 회사를 나간대. 왜 나가세요 도대체? 그 좋은 회사를 두고. 네가 보는 현실과 그 안에 직장 현실과는 다르다.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미쳐도 난 나갈란다. 그러면서 보통 동기끼리 같이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도 어찌 보면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되게 괘씸죄죠. 아니, 그렇게 내가 열의를 가지고서 인재에 투자하고 키워놨는데 어쩜 그러면 똑같은 컨설팅 회사를 차릴 수가 있냐? 라는 거죠. 근데 맥킨지는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작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회사, 중소기업 회사 특히나 가장 힘든 게 마케팅 부분이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마케팅을 하세요? 막 광고하고, 광고도 힘들죠. 광고는 몇 억 뿌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면서 막 블로그, 카페 같은 거 열면서 막 하는데 그것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죠? 마케팅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돈은 없어 죽겠는데 홍보는 해야겠고, 홍보를 안 하면 우리 회사는 정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으신 부분이 마케팅 부분이라고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리스크도 크고. 근데 여러분들, 맥킨지 컨설팅은 마케팅을요,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 훌륭한 마케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떠드는 거, 광고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소비자한테 우리를 알리는 활동?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알아줄까요? 이 많은 광고의 홍수,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어찌 보면 맥킨지는 참 머리가 좋은 거죠. 장기적인 걸 보고서 이제 달려간, 그러니까 50년 전통이 됐겠죠, 어찌 보면. 전 그걸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직장인들 만나면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 뭐 우리 사장님, 우리 뭐 팀장님, 진짜 짜증나 죽겠다. 나는 이 회사를 언제 그만둬야 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야, 너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그래? 순간 그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야, 다 필요 없구나. 이름도 다 필요 없구나. 이미지가 한순간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애환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아.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데 자꾸 그런 얘기 안 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되게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위대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회사에 다니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우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도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넘어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맨날 술 먹고 뭐 영업하고, 여러분들,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 말이 좋아서 중소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거의 다들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도 힘들고, 저는 이제 그 광고 기획사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로직들이나 이런 걸 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언제나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밤샘 업무를 하고 제안서를 쓰고 다 모든 일들이 나한테 몰리는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내 회사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냥 그래. 네,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좀 숨기기 급급하고 약간 갑과 을의, 그러니까 대행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어디에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회사에 다니면서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엔 그 회사의 직원들이 그 회사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드높일 수 있는 장본인들이고요. 하나의 브랜드들이에요. 1인 브랜드들. 그래서 어찌 보면 장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맥킨지는 마케팅을 안 해요. 오히려 더 지네들이 치면 장벽을 쳤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 우리 회사 뛰어나고 우리 회사 최고의 회사다. 맥킨지 컨설팅 100대 기업, 500대 기업, 포춘지에 이런 거 떠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로 인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은 굉장히 높다, 험난하다, 정말 뼈 빠지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니고 싶은 회사거든요. 어떤 부분이 차이일까요?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하실 부분은, 과연 그러면 나는 우리 회사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 회사의 조직 관리, 제가 가장 직장 생활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전에 제가 이제 교육계통으로 넘어오기 전에 있었던 회사는 광고 기획사였고요. 그 전 회사에서는 약간 회사가 규모가 작았고 광고 회사는 조금 규모가 있었던 회사예요. 그럼에도 중소기업이죠, 사실. 근데 되게 힘들었던 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네. 내일에 뭐가 일어날지 나는 되게 불안해.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아침에 뭐 하고 내일 오면 뭐 하고 이런 거 세워놓잖아요. 다 무너져요. 사장님이 막 부르셔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흔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해내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위에서 누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열심히 하려는 것보단 적당히 하자라는 그런 느낌? 네, 그러면서 적당히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회사를 어떻게 해볼까 뭐 해볼까 그러면서 막 괜히 과잉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 나이가 더 지나면 나의 가치가, 나는 광고도 하면서 광고 제안서도 쓰면서 영업도 하는 사람인데 여자로서의 그 바닥의 가치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그 광고 바닥에서 일할 수 있는 생이 남아있을까? 이런 막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괜히 막 쓸데없는 피트니스 센터 끊고요. 막 토익하고 막 이상한 과잉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고, 자, 제가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프레임워크, 여러분들 좀 알고 싶고, 알아야 하고, 또 여러분들 업무에 쓰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제가 좀 많이 써먹는 프레임워크를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MEC. 두 번째, 피라미드 로직 트리. 그죠? 아시는 부분인데, MEC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무슨 의미예요? 나와 있죠? 네, 논리기술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주 정확한 해석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쓰세요? 써먹으세요? 그냥 응용하는 거죠. 그렇겠지. 근데 머릿속에서는 잘 안 돌아요. 언제나 그 안에서 울타리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책상 데스크에 앉아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피라미드나 로직트리에 대한 부분은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제안서나 기획서에서, 보고서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어떤 개념으로 쓰여요?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논리 구조. So what?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뭔가 끌어당길 때. 우리 보통 회사가 크면 내부 제안서는 하나의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가 보통 이제 영업이나 새로운 신규 클라이언트를 많이 뚫으면 그거는 이제 외부 제안서, 정말 박대박인 제안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보고서는 회사에서 뭐예요? 문제를 다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만 제시할. 그래서 how 어쩌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막 so what,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이 문제가 터졌냐면 이걸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외부라고 한다면, 외부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박대박으로 맨땅에서 헤딩하는 것처럼의 제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so what의 개념은 하나의 그 피라미드는 명분을 잡을 때, 명분을 끌어낼 때,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로직 트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떨 때 쓰여요? 그래서 로직 트리는 어떨 때? 책을 한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습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텐데, 자, 로직 트리는 앞에 피라미드 구조 전략이 나오고, 전략을 세부로 풀어줄 때 우리가 나무가지처럼 확산하고 디테일하게 누락과 중복이 없게끔 뽑아낸다. MEC는 하나의 툴이라기보단 뭔가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 행사를 계획하거나 할 때 빠지는 부분이, 미스된 부분이 있으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특히나 저 같은 그 광고 프로모션 회사는 행사의 1분 1초가 정말 하나의 스팟이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뭐 음향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막 마이크가 막 돌아가거나 혹은 어떤 스타가 펑크를 내거나 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과 중복이 없게끔 세세하게 저희가 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MEC를 먼저 볼게요. MEC라고 하는 관점은 누락과 중복이 없게끔 잡아주는 틀, 도구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의 이제 제가 이제 왜 사람들은 도구 틀, 프레임 툴을 사용하느냐라고 한다면, 왜 이 프레임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프레임을 쓰죠? 우리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쓰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뭐 있죠? 보통 분석할 때 쓰는 거? 3C 있죠. 컴퍼니, 현황, 우리 자사에 대한 현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사 현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죠? 소비자의 현황을 봐야 된다. 그걸 왜 그렇게 잡냐고요? 그거 말고도 또 있지 않겠어요? 혹은 그거 말고 그냥 하나로만 잡아도 되잖아. 우리 프레임 툴을 잡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자를 보는 관점. 10대는 뭐부터 본다라고 해요? 여자를 보는 거. 관점. 10대는 10대, 20대는 얼굴 예쁘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 누구 소개팅 할 때 걔 예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30대는요? 뭘 볼 것 같아요? 30대. 뭘 볼 것 같아요? 네, 라인을 본다라고 하죠. 뭐 가슴을 본다, 뭐 바디 라인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30대는 전반적인 이렇게 밸런스를 보고요. 그 다음에 40대는요, 그러면? 뭘 본대요? 여자의 돈가방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내가 보는 관점대로 그대로 볼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제각각의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의 정보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어요. 점차 성장하고 증시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는데 약간 애매하게 떨어졌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서 이건 내려가고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야 이건 올라가고 있잖아. 우리 좋아지고 있어. 벌써부터 사람들의 견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 프레임 툴을 써주는 이유는 그 사람의 눈 자체에 안경을 끼워주려고. 안경을 끼워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프레임 툴을
사용을 해주는 거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우리 클라이언트나 우리 고객한테 내가 내 목적을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한테 끼워주는 안경. 넌 이것만 봐야 돼. 다른 거 보지 마. 그게 프레임 툴. 또 우리가 분석할 때 분석을 통해서 전략 도출하기 이전 단계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보통 제안했을 때 지피지기면 100점 베스트이다 라고 하면서 지피지기, 남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게끔 하는 분석들이 또 뭐가 있죠? 4가지 현황을 본다. 뭐가 있어요? 네, SWOT, 강점, 약점, 기회 요소, 위험 요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우리 자사에 대해서 뜯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있을 거고요. 인력 뭐 여러 가지 툴들 보는 관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중요해 보는 관점이 있을 텐데 4가지로 한정시켰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 4가지 중에서도 위협과 약점은 싹 빼놓고 그러면서 강점과 기회를 살리죠. 그러면서 전략을 잡아가죠. 그게 하나의 사람들한테 끼워주는 안경 툴이에요. 이걸 봐라. 네가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의 느낌. 전후에 또 정말 뭐가 느껴지세요? 전후에 애틋한 그 동료를 살리겠다는 마음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형상화되는 뭔가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다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빠져들으려고 그렇게 보이라고 설정해 놓은 덫이거든요. 프레임 툴도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고. 근데 그 생각을 어디로 좁혀서 내가 의도한 바로 전달하느냐, 끌어가느냐.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박대박의 기획의 여러분들 묘미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목적을 그 사람도, 이거 하게 되면 나도 좋을 거야. 얘의 목적도 은근슬쩍 숨기면서 뭔가 하게 되면 설레일 정도로, 정말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명분으로 끌어당겨서 결국에 이걸 하게끔 만드는 거. 이거 제가 설정해놓은 여러분들을 위한 덫이거든요. 그죠? 장치를 걸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걸 해보죠. 여러분들 이 MEC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꼭 분석할 때 MEC하게 분석한다, 이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내가 예측지 못했던 블루오션. 한번 우리 사람을 두고서 MEC 하는 분석 툴 한번 써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MEC하게 분석할 수 있을까? MEC하게 나눠볼 수 있을까? 세분화할 수 있을까? 자,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사람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시장이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나누세요? 우리들의 타겟은 어떻게 구분이 되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50대,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경제력을 가진 세대들이 많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시니어, 이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50대까지, 60대까지도 커버가 되는 마케팅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여러분들 사람을 한번 MEC하게 여러 관점으로 한번 세분화해보세요. 쪼개보세요. 자, 다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몇 가지 나오고 있죠?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우리 회원님. 저는 사실 MC 자체가 좀 낯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는 못했고 만약에 분류의 기점으로 본다면 네. 기본적으로 나이나 성별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나 성별. 그죠? 사람의 가정, 환경, 예를 들어서 매도면인지, 형태가 있는지, 그에 대해 상담하는
성장 환경. 네. 개인 성향으로 갔는데 그거는 측정하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MBTI 같은 그런 유형 검사 적성. 예. 예. 그렇게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백창열 대표님은요? 어떻게 한번 나눠보셨어요? 세분화 해보셨어요? 금방 하는데 신경이 네, 남자, 여자. 예. 네.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에미시하게. 또, 성별. 나이, 네. 이윤이네 결혼했냐 아니냐. 네. 그렇게 보죠. 네. 우리가 되게 일반적인, 대중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자, 많은 일반적, 또 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종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의 보는 관점에서 이 장례식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어디 마케터 입장이냐, 얘는 살 사람이냐, 안 살 사람이냐, 얘는 막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비화인데,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타겟이 그렇게 나눠져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낸 사업이 있었거든요. 뭘까요? 10대와 60대까지 커버했어. 한꺼번에 다 끌어들였지. 지금은 망했는데 한때 정말 최고의 피크를 올렸어요. 강남 일대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10대는 못 오죠. 이 유흥문화예요. 유흥문화 10대는 못 오죠. 예. 20대 이제 청년이 해가지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근데 60대의 어떤 아저씨가 와서 같이 춤을 추다가 딱 부딪혔어요. 에이씨, 누구야? 누구예요? 자기 아들인 거야. 네. 그 순간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죠? 둘이 같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요. 엄마한테 말하지 마. 돈 뗄만 하거든요. 묶어냈어요. 10대, 20대, 30대 그 장벽을 허물고 묶어낸 그 사업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돈 억대로 벌었다. 하루 매출 억대로 벌었다고.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뭐 묶어낸 케이스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가 남남북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남한인, 북한인, 그죠? 또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지역별로도 나눌 수 있겠죠? 경상도, 전라도, 수도권, 뭐 서울,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분류죠? 세분화죠? 근데 일반적인 분류를 보면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묶어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문화라고 하는 마케팅도요, 10대의 이 장르를 이렇게 우리는 10대만 딱 공략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무너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잘못 분석한 거죠. 요즘 세계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잘 모르겠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가 우리 물건을 살 건지, 산다라고 막 철석같이 얘기를 했는데 뒤돌아서 안 사고 그냥 가. 다른 데 가. 우리 집에서 산다면서요. 따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의료시장에서 우리 보통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으로 구분을 하겠죠. 의사의 눈으로는. 근데 요즘에 웬만해서는요, 의학이 너무나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시장을 구분해서 이렇게만 그냥 해먹고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냥 거기서 끝일 수 있겠는데, 정말 의사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시장을 열 수가 있을까? 여긴 이미 의료계통 시장은 포화가 됐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MEC하게 더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의 그 프레임 자체를 바꿔봤어요. 아픈 사람과 또 안 아픈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과 이제는 아플 사람. 그래서 의료 검진 시장. 우리 내일 당장에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공포감 조정하면서 우리 검진 이런 거 받잖아요. 우리는 안 아프려고.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 보면 몸이 착신이 뭔가 마비가 와야 정말 뭐 이렇게 병원 가시고 뭐하고 하셨는데,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아픈 사람 너무 포화가 된 거예요. 그럼 시장을 어디서 볼 수가 있겠느냐고요. 아픈 사람, 그죠? 건강검진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게 된 거죠. 또 뭐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종두법, 예전에
그 종두, 천연두. 사람들이 그때는 되게 많이 걸렸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천연두가 창궐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몇 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아니었다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시선이 왜 아프지? 왜 걸리지? 그 부분만 봤대요. 왜 걸렸을까, 이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만 막 족쳐가지고 막 이렇게 시체 분석해보고 막 봐보고 뜯어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답은 여전히 안 나왔어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왜 걸리지?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걸린 사람. 왜 안 걸리지? 이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리는 데서 해답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게 있죠. 요즘에 쇼핑몰 되게 많잖아요. 쇼핑몰도 이제는 막 연예인들 껴도 이제는 장사가 안 되는 이제 사양길이에요. 예전에는 뭐 연예인 뭐 누가 뭐 옷, 의류 쇼핑한다. 또 요즘에는 이제 헬스 다이어트. 그러면서 막 옥동자 막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서 막 제2회, 제3회 흉이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의료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요? 쇼핑몰 중에서도. 예쁜 여성들을 위한, 남성들을 위한, 또, 뭐, 꽃미녀, 그죠? 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세분화, 어디 없을까? 누가 타겟이 없을까? 기회가 없을까?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빅사이즈도 있고요. 또, 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없을까? 이거 말고 뭐가 중복된 게, 누락된 게 없을까? 그러면서 나왔던 게 건달샵이라고 나왔거든요. 왜 건달들을 위해서는 옷이 안 나오는 거야? 꽃미남, 꽃미녀, 통통한 사람, 키가 큰 사람, 마른 사람, 키가 작은 사람들까지 다 나왔어요.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없는 거지? 혹시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이렇게 누락과 중복 없이 계속 찾다 보니까 기회가 열리는 거죠. 생각은 계속 바꿔보는 거고요. 기회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이 로직 트리에, 그 다음에 이제 MEC에 대한 개념을 좀, 이 MEC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획할 때, 이 로직 트리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여러분들, 아까 제안할 때, 상대방한테 뭔가 내가 이걸 제안해요. 이 사업을 제안해요. 이 일을 제안해요.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 상대방을 설득하세요? 보통 3가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뭘로 여러분들 이 사람을 설득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엔 없어. 정말 그럼 기발하겠죠. 이건 우리나라에 없으면 박대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업 아이템을 투자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으시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서? 이 아이템 좋지 않느냐라고만? 그 사람은 그 억 단위를 투자할 텐데 10억 단위를 투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겠느냐고요. 앞에서 어떤 명분을 풀어야. 보통 3가지 관점으로. 첫 번째, 가장 많이 푸는 게 요거라고 하죠. 첫 번째 뭐예요? 회사 속에서 네, 회사 속에서 없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템만 있으면 실체가 없잖아. 믿을 수가 없잖아. 10억 어떻게 날려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 이 비용을 쓸 겁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쓴다고 그래요? 시설 투자 혹은 보증금. 그죠? 거기다가 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3가지. 가장 많이 드는, 첫 번째 제가 이제 힌트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는 게, 우리 국내에 없다면, 이건 정말 될 것 같은 아이템인데, 어디서 끌어와요? 명분을. 국내에서 없다면 정말 기발하겠죠. 국내에서 있는데 하는 거라면 따라잡기.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끌어오죠. 미국, 선진국, 일본. 성공 사례, 그죠? 성공 사례. 그래서 우리 사례, 첫 번째 가장 많이 드는 게 50%가 사례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 정말 될 건데, 이거 뭐 이렇게 사업은 이미 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여줘야, 그러니까 느낌을 보여주고 설렘을 팔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증명하겠어요? 최대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인데 뭔가 심증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물증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심증은 확실해야죠. 어떻게 믿게끔 하겠어요? 정말 사람을 믿게끔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정말 맨 땅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내가 내 정말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누군가한테 엔젤 투자자 없어요. 그것도 남의 돈 먹는 거죠.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이상으로 사업이 잘 되면,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고객. 자, 50%가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25%가 우리 보통 내 의견에 따르면이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 트렌드 계통에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될 거라고. 혹은 우리가 특허권. 그래서 여기서 특허를 받았다. 라는 거.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고객 통계 자료예요. 데이터 자료. 25%.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까 여러분들 아까 3C 개념으로 보셨죠. 3C 앞에서 명분을 잡을 때 세 가지 개념으로 컴퍼니, 전문가, 우리 업계 견해, 그리고 경쟁사. 보통 사례에 대한 것들을 경쟁사로 잡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통계 자료는 보통 어디서 나와요? 시장에서 나오죠. 고객한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관점을 잡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자, 사례 50%, 전문가, 데이터, 컴페리러스, 컴퍼니, 커스터머, 그죠? 커스터머.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로직트리, 피라미드 구조 어떻게 쓰이냐면 피라미드는 명분을 끌어당길 때, 로직트리는 그 뒤에 풀어줄 때, 전략을 통해서 풀어줄 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안서를 한번 제안서, 문서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내 제안을 가지고서 먹히게끔 끌어당길 때 여러분은 어떤 논리를 펼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돼요? 이 현황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현황. 그죠? 현황에서 우리가 현황을 분류를 해주잖아요. 3C로, 그죠? 세 가지 관점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이렇게 제안서나 기획서 혹은 마케팅 기획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거구나. 아직은 문서에 대한 순서, 개념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딱 알아두시면 나중에 응용이 되죠. 그죠? 가장 여러분들 정말 제안서, 기획서 잘 쓰시고 싶다, 라이팅 능력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례를 많이 찾아보면 돼요. 그것도 나쁜 사례, 어서 2002년도, 2001년도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라 정말 고급 정보. 그 정보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찾는 출처도 경쟁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사례 같은 거 어디서 찾으세요? 보통? 사례 같은 것들? 인터넷, 기본이죠. 뭐 해피리포트, 해피캠퍼스. 저희 플래너업에서도 제안서, 기획서 팔아요. 돈 주고. 근데 여러분들 기획서나 제안서 가장 잘 쓰는 집단이 어디일까요? 크리에이티브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끌어당기는 집단. 어디가 있을까요? 그 논리를 배우려면 문서를 많이 봐봐요. 그리고 문서도 문서지만 뭔가 느낌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광고 카피 같은 포스터 같은 걸 한번 봐봐. 그건 원페이지거든요. 원페이지 프로포절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거 한 장으로 사람들이 유혹되죠. 현혹되죠. 몇 장으로 푸는 게 아니라 몇십 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 그랬을 때 보는 거죠. 그죠? 자, 현황을 가지고서 3C로 묶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현황을 가지고서 어떻게 끌어주는 역할. 그러면서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 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올까요? 현황을 가지고서 어떤 쪽으로 끌어당겨 줄 것이냐.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에 하고자 하는 그 목적 쪽으로.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전략이 나오겠고요. 전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액션. 실행에서 우리가 로직트리. 로직트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략을 가지고서 사업 전략, 방법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실행해야 되는 단계만 남았어요. 그죠? 뭐 이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되게 무료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잡았어요. 전략을 잡았어요. 그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고요. 그죠? 그 여행 일정, 스케줄, 뭐 친구들끼리 같이 가면 뭐 5명이서 같이 가면 업무 분담, 또 뭐가 나와요? 얼마가 들 거냐고요. 예산표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놀 거냐고요. 뭐 7박 8일을 잡았으면 2일은 어디서 놀고 뭐 3일은 어디서 놀고 어떻게 거기서 뭔가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거기 여행 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친구들끼리 싸웁니다. 그죠? 돌발 상황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락과 중복이 없게끔 세세하게 이제는 진행만 하는 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서 그 당일날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세세하게 정말 잘 짜가지고 문제 없이 짜가지고 결국에 잘 여행을 하고 돌아오겠느냐는 거죠. 그런 관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실행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고 난 결과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중소기업은 이게 약해요. 보통. 혹은 그냥 서류상의 어떤 무마식. 여기에서 보통 실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 여러분들 원래 그 프로세스 구조는요. 실패를 더 하게끔 지향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구조는요. 실패를 하게 되면 그거를 막 숨겨요. 숨기고 나중에는 그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보완해 나가자가 아니라 거기서 뭘 해요? 네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한 명의 마녀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내보내죠. 그래야 뭔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죠.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는 결국엔 실행을 했을 때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성공을 했으면 그게 벤치마킹 해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건데 실패를 했다면 그게 왜 문제였을까? 그게 왜 거기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결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반복하지 말아야죠. 개선이 돼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자, 보면 이건 이제 제안의 어떤 로직 트리라고 본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안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의 기획 이런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외부의 그 신규 클라이언트 회사 속에서도 하나의 제안서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로직 어떤 것부터 어떤 순서로 어떻게 써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쭉 한번 읊어봐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피라미드로 끌어들이는 거 뭐부터 들어간다고요? 이거를 아까 이제 상하 개념으로 이렇게 쭉 풀었는데 이거를 이제 평행 구조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뭐부터 나온다고요? 일단은 제안 썼을 때 뭐부터 나올까요? 제안 썼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 제목 페이지가 나오겠죠. 제목이 나오겠죠. 제목 페이지는 하나의 이제 타이틀 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될 게 보통은 여러분들 제안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적을 잃은 제안서가 가장 형편없는 제안서예요.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 그냥 문서를 쓰기 위한 보고, 그 당시에 그걸 무마하기 위한 보고, 제안서 쓰는 거. 여러분들 일반 중소기업들, 약간만 규모 있는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대화가 근절이 된대요. 어떤 회사, 영업부가 있고 마케팅 부서가 있고 기획 부서가 있는데 정말 그래서 라이팅을 쓰는 부서가 따로 있대요. 근데 영업은 얘네가 하는데 제안서는 얘네가 쓴대. 영업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안 친하대. 안 친해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걔네들이 목적이나 걔네들이 뭘 의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난대요. 이 회사가 너무 그런 부분이 문제여서 그만 다니고 싶고 막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클라이언트 의견을 모르겠는데 그냥 발표를 위한 발표를 할 뿐이고 문서를 만들라고 하니까 문서를 만들 뿐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제안서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제안을 하는 여러분들도 뭔가 목적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거냐가 문제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제안서만 떨렁 갖다 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제안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건 그 사람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목적도 여러분들 제안을 할 때도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지고 우리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움직여요, 잘. 그렇다면 뭘로 움직이게끔 해야 돼요? 좋은 거보다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님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받으시면 2주에 한 번씩 받으시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죠? 아시죠? 왜냐하면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이 그날인데 저랑 같이 손잡고 가시겠어요? 오늘 그날인데 아직 문 안 닫았는데 가실래요? 가죠, 우리 손잡고. 네. 왜 안 가세요? 네? 같이 가요? 사람들은요,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요, 내일 이 얼굴을 보니까 약간 노리키키한 게, 제가 좀 관상을 보고 조금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좀 눈이 있거든요. 내일 당장 죽을 병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오늘 꼭 가셔야 돼요. 가실래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보다 뭔가 이거 안 하면 매출이 떨어지고 이거 안 하면 우리 회사가 밀리고 그래서 그렇게 더 명분을 많이 잡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막 공포감을 조장한다. 왜? 웬만하면 사람들 지금도 행복한데 뭘 또 투자를 하고 뭘 또 이걸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움직이게끔 하려면 제안의 기술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현황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을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삼성전자라고 하면 1위 업체죠. 걔네한테 그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걔네들을 움직이게끔. 제가 하나의 삼성전자의 대행사예요. 걔네한테 제안을 해야 돼. 근데 걔네들은 1위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안을 하신다면. 이 사람들의 지금 우리가 뭔가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 유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 회사가 이 회사랑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냥 일반적인 현황을 보여주시면서 3C, 우리 자사의 현황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면 뭘로? 정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3C를 지금 명목상으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왜냐면 사장님한테 너 뭔가 빼먹었어. 이거 사장님도 약간 모르시는 게 많기 때문에 3C를 분석하면 전문가스럽게 잘 조사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분상에 쓰는 그냥 객관적인 명분상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말 제대로 된 제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논리를 펼치자면,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논리를 펼치시려면 어떤 위기감을? 애플, 그죠? 1위가 우리나라에서 1위지만 글로벌의 불안한 일이, 혹은 글로벌에서는 네 입지가 낮다라고 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해 주시거나, 혹은 또 뭐가 있어요? LG가 이번에 대박 프로젝트를 쳤습니다. 불안한 1위거든요. 지금 안 하면 이 1위 선두 자리조차 뺏겨요.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목 쓰시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목적 아셔야 되고, 목표. 그 다음에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 회사의 목표는 이빠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언제나 현황은 지금 안 하면 안 좋습니다. 현황은 내려잡아야겠죠? 거기에서 생기는 게 갭이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현황을 가지고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프레임 툴을 사용해서 3C를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시장을 알았다면 우리 자사를 알아야겠죠? SWOT 나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전략 나오고요. 전략을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는 그 전략 단계에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기획서라고 한다면 마케팅은 뭘로 풀려요? 보통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죠? 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뭐가 나와요? 누락과 중복이 없는, 많이 쓰이는 거 있죠?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 요즘엔 또 그거 바뀌었어요. 그죠? 포피에서 요즘에는 포피 의미 없다. 그거는 생산자의 입장이지, 이제는
생산자가 무조건 내놓는다고 해서 팔리는 시대가 아니고 50년대, 60년대 쌍팔년도 때 시대적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4-2로 바뀌고 있어요. 4C로 바뀌고 있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포피 나오고요. 포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나오고요.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이제 실행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안정적으로 문제 없이 잘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업계에서는 우리 회사가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 한 페이지가 있어요. 확실하게. 무슨 페이지예요? 그 역할의 페이지가 뭐라 그래요? 예산도 아니고 스케줄표도 아니고 무슨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회사에 정말 광고주 입장에서 이 회사는 정말 믿을만한 회사야. 뭔가 노하우가 많은 것 같아. 왠지 신뢰가 가. 그 표현을 딱 잡아주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회사 많이 해봤습니다. 경험 많습니다. 보통은 이 페이지를 그냥 빼먹고 쓰시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레퍼런스, 기대, 또 레퍼런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기대 효과나 뭐 그 이후에 창출되는 수익 부분을 뒤에다가 때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페이지가 있어요. 뭐예요? 이 사업은 아직 진행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수익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도 커요. 왜? 항상 안정 수준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언제나 성공은 1%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불안정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뢰를 줄 수 있는 한 페이지. 바로 우리는 그 페이지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페이지, 그 페이지의 역할이 뭐냐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플랜 B, 플랜 C를 세워두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회사니까요. 그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페이지로 하여금 굉장한 신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그 PT 끝나고 나면 Q&A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모든 쓴소리들을 다 여기서 한 장에서 때릴 수 있는 거. 우린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페이지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많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제가 가장 이 제안서나 기획서 정말 잘 쓰는 집단, 크리에이티브하게 쓰는 집단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했죠? 그 집단이 어딜 것 같아요? 기획사들이 많겠죠. 광고 쪽. 어디가 제일 으뜸이에요? 제일기획 아시죠? 그 다음에 뭐 LG에드, 뭐 HS, 금강기획, 뭐 유니컴, 뭐 이런 회사들 많죠? 그 중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1위 업체는 뭐 제일기획,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일기획이 가장 크리에이티브한데, 여러분들 제일기획에서 공모전을 해요. 공모전 같은 걸 하는데 거의 33년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아마도 네이버에서 막 그 제일기획 광고 대상이라고 하는 그 공모전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이 제안서, 요즘에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뭐 제안서를 써라, 보고서를 써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는 상품의 어떤 비교공 가치가 기술도 아니요, 디자인도 아니요, 이제는 선택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으로 요즘에는 막 스토리를 전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죠. 그죠? 거기서 가장 닭으로 성공한 데가 명품 업체라고 하는 데고요. 그죠? 걔네들의 위대함과 명성과 그거를 대면하는 심리를 얘한테 파는 거야. 명품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왠지 내가 명품이 된 것 같잖아. 그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막, 뭐, 마릴린 monroe가 신었던 그 구두, 페라가모, 막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자,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로직 트리, 그리고 MEC, 꼭 여러분들이 업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발상할 때 MEC는 참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이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왜 내가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컨설팅 회사의 비밀. 여러분들, 컨설턴트들은요, 되게 여러분들 회사에 뭔가 컨설팅을 할 때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 컨설팅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마케팅이든 사업이든. 그래서 어떠셨어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왜요? 이루면 실제 좀
네. 현업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보통 회사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강사들 많이 부르죠. 근데 동기부여만 이빠이 받고 끝나죠. 네. 뭘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보통 내부 강사 육성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컨설턴트들은 실질적으로 되게 이렇게 해보기도 하시고 저렇게 해보시기도 하시고 선택은 어차피 경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되게 어찌 보면은 우리는 되게 심각한데 얘네들은 되게 가볍게 그냥 리포트 한 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우리 컨설턴트 가장 많이 쓸 때 컨설팅만 하게 되면 돈을 못 벌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결과치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성과가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순간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조차가 없는 거죠. 바쁘게 굴러가니까. 그래서 컨설팅만으로는 못해요.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이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보통 리포팅 서비스까지 같이 해주는데 그것도 좀 약하죠. 보통 회사들이 컨설턴트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마케팅이 궁금해서, 정말 우리가 마케팅력을 필요로 해서, 그거는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주먹국으로 하지만 오히려 창업자가 그 감이 더 세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그 무대포심정으로 하다가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컨설팅을 요청을 하는 경우는 보통 숙청할 때, 구조조정할 때 많이 들어가죠. 경영자가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아서 보통은 컨설턴트를 영입해서 걔가 그 명분을 세워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많이 쓰여요. 난 네가 작년에 한 일들, 부조리들을 알고 있다. 모든 걸 낱낱이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걔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내가 경영자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명분을 세울 때 가장 많이 쓰여요. 왜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가감할까? 왜 남 얘기처럼 함부로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우리 개사업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지일이었으면 되게 과감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인 거죠. 어찌 보면은 정말 내 일처럼 얘기를 해주면 이게 손 떨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100억,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규모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래서 피터 드러커 구루, 우리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참 재치있게 잘 풀어가셨는데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궁금해서 한 인터뷰 그 기자가 그렇게 경영을 잘하시면서 직접 경영하시면 천조 버시겠네요. 왜 경영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할게요? 네. 그때 그 상황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걸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안 해봐서 이렇게 나오면 한순간에 그 명예와 레퓨테이션은 바닥에 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업에 운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컨설턴트가 되려고 하는 거고, 사업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경영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사업자의 운도 따르는 거다. 어찌 보면은 정말 무대뽀인 사람들이 더 사업을 잘한다라고 질러대면서 이렇게 툭툭 치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컨설턴트들은 분석도 많이 하고 막 견해도 많이 얘기하면서 더 발을 못 내딛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재치 있게 좀 대답을 하셨다라는 케이스인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사업이 왜 어렵냐면 하이 리스크를 걸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하이 리스크는 같은 말로 우리가 하이 리스크 문제죠. 문제는 우리가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는 곧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를 기회로 만든다. 그죠?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로 바라보면 되게 골머리가 아플 건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 회사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느냐, 내가 그걸 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기회라는 놈이 더 세져요. 강해져요. 사람들은 보통 리스크 테이킹 안 하려고 하죠. 왜냐? 딸린 식솔들도 많고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맥킨지는 뭐가 다르냐? 보세요. 6가지가 다르대요.
근데 여기 쭉 패턴을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맥킨지가 경영 방식에서 일반적인 회사와 다른 50년 전통 그 명맥을 잇는 이유. 어떤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전략이에요. 그죠? 어찌 보면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한테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 그 자체가 나한테 되게 소중함을 느끼게 만드는,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일단 꿈은 깨진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안정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꿈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현실이 들어오고 현실이 들어오면서 내가 여기 버텨야 된다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고요. 근데 맥킨지는 달라요. 사람한테 투자하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방식과 그 꿈을 지향해주고 있어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호랑이 새끼가 나가서 저 잘 돼서 우리 회사를 홍보해준다 이거죠.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회사의 미래는 대부분이 여러분들, 저도 많이 듣고 직장인들 일반 뭐 대리급, 과장급 많이들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들이 문제점이 뭔지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제나 올라가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거 하고 자꾸 쳇바퀴 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맥킨지는요, 여러분들, 맥킨지의 미래는 뭐예요? 그 사람 그 자체한테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사를 위한 내가 월급을 벌어주고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그 정도까지만 일하고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끔 지향한다라는 거죠. 맥킨지는 기업 문화라고 한다면 매출을 위한, 우리 마진을 위한, 가치를 위한 이기보다도 미래를 사람이라고 규정했어요. 왜 그렇게 규정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 10분간만 쉬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나머지 진행할게요. 자, 성과를 내는 조직의 6가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성과를 위한 5가지 필수 요소를 꼭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죠. 골. 두 번째, 언제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두 번째는 그 목표만 알았다, 상대방의 목적만 알았다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정보를 아셔야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대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모른 채 문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나온다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시장의 반응이 좋기 위해서 시장성을 보는 거죠. 시장성은 주변부를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 패턴, 뭐 혹은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뭐 경쟁사는 어느 구도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 여기서 제가 펄슨이라고 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성과를 달성하고 싶은 미션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한테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한 실행을 통한 피드백. 이 중소기업은 언제나 피드백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이 끝나면 항상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또 다른 뭐 분석을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그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게 잘된 케이스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해야 될지, 실패를 했다면 마녀사냥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실패를 한 요인을 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는 다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잡으셔야겠죠. 이 5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인재는 뭐라 그랬죠? 인재는 뭐를 거부한다. 울타리를 거부합니다. 인재는 점점점 조여매고 동여맬수록 더 튀어나가고 싶어 해요. 제가 최근에 강의를 출강을 나갔었는데 대기업이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사를 육성한다라고 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사내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어떤 교환을 뭐 기획하고 만드는 그 과정을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분들의 애환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한다라고 해서 뭐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하나는 뭐냐면 정말 마음속에 쥐꼬리만한 이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뭐 강의를 하는 그 굴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치와 그 노하우를 살려서 뭐 투잡을 하겠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언제든 울타리를 더 조여매고 더 높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벽을 높게 하는 건 좋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막아버린다면 조여놓는다면 사람들은 더 나가고 싶어 하죠. 인재들은요, 그 회사에서의 경험치에서만 정말 인재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욕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서 더 큰 성과를 올리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어찌 보면 감시의 눈으로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고 이 사람들이 성과를 내주기만을 언제나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 밑바탕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고 그 경험을 베이스로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요약과 요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캐치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가 왔지? 아침에 사장님이 뭘 시켰는데 오늘 세금 정산해야 되는데 자꾸 밀리고 있네?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요약의 관점은 요약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요약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응축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실 이 자체가 어떻게 요점으로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 정신줄 챙겨야지. 챙겨라 정신줄. 이건 하나의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앞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사장님 앞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아, 요즘 강대리 일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일할 맛 나지? 요즘에 뭐 지각도 많이 하고 말이야. 집에 좋은 일 있나 봐.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요약을 한다면 요약하는 사람들의 형태로 나온다면 정말 제가 아니한 경우도 봤던 게 정말 사장님의 모든 얘기들을 이렇게 공감한다라는 식으로 적는 그 제스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막 손에다가 적는 사람이 있고 막 어디 막 종이 찾아가지고 적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요점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사장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고 정말 사장님이 내가 일을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가 아니죠.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론부터 말해야 되느냐, 상황부터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항상 회사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부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나 사장님은 yes or no예요. 했어, 안 했어죠. 그걸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듣고 싶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뭔가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밋밋하고 민망해서 거기에다가 한 수 더 올리고 거기에다가 한 수 더 올려서 자꾸 변명을 만들잖아요.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확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숙지한다면 사장님이나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는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의 변명은 개인적인 거고 중요한 그 문제의 결론을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죠. 결론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얘기를 했는데 왜 못했어? 그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더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일을 앞으로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 해결책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못한 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한다면, 그나마 못한 거에 대해서 만회는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배웠던 것처럼 논리적인 전개 사고가 필요해요. 스스로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사고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언제나 로직들이 뭐 피라미드 구조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어떤 책들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투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what if? 만약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우리 컨설턴트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엔 so what?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에 대한 what? 대안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사람들은 문제만 야기시킨다면, 문제만 가지고서, 이거 여기 우리 회사에 문제 있는데, 사장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만 제시한다면 정말 꼴통이 되는 거고요.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도 언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준비된 기획자. 정말 이 사람을 두고서 우리는 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so what 다음에, 그래서 그 무엇이 잡히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액션 플랜, 이게 잡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언제나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리더라면 원대한 뭐뭐와 뭐뭐를 공유해야 된다. 뭐죠? 비전, 목표와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자, 언제나 위대한 인재면 인재일수록 원대한 목표를 원하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시콜콜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차라리. 정말 여러분들이 인재를 키우시길 원하신다면 높은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시는데, 언제나 비전은 가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3년, 적어도 5년,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인재가 기진맥진하고 중간에 탈진하지 않도록 항상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 선의의 경쟁의식. 언제나 한 주제를 가지고서 한꺼번에 몰아주면 거기에서는 밥그릇 싸움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미션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에서 시너지를 서로 다른 분야가 뭉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각각의 개인에 대한 목표와 미션을 제시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언제나 그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그러면서 그 성과가 빛을 발했다면 응당의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신, 왜 제가 여러분들 자신을 브랜딩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가장 훌륭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에 사로잡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자체가 여러분들의 회사의 얼굴이고 내 자체를 드높일수록 우리 회사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결국엔 여러분들 내 목표, 내 비전, 결국엔 나를 소중히 하는 활동, 내가 원하는 가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활동 그 자체인데 여러분들 뭔가를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고 싶은데 언제나 좌절되는 이유는 변명의 소지가 많죠.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놈이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그냥 마구잡이로 갈 거야. 언제나 그 꿈은 자신의 그냥 의지 박약으로 인해서 깨지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 리스크를 테이킹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나 자신에게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거. 이거는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레퓨테이션, 명성을 이용하는 건데 인지도가 없는 사람, 유명인사가 아닌 사람은 이것도 약간 힘들죠. 마지막 세 번째, 돈을 걸어라. 여러분들 정말 하시길 원하시는데 난 리스크 하나 없이 그냥 하길 원한다라는 건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해야만 하죠. 해야만 하는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북버스라고 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책을 읽고서 한 장으로 조회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요. 목표를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요. 비싸고 또 아침에 진행하죠. 아침 7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의지 아니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월요일 아침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테이킹 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너한테 돈을 받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될 게 중요한 것과 급한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한테서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활동이 되는 건데 언제나 그런 것들은 회사의 일, 회사의 중요 업무, 회사의 과다한 급한 일들 때문에 묵살이 되거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체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목표에 다가갈 수조차가 없는 거죠. 일의 순서를 구분하시고 중요도를 판단해서 먼저 시행하시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메모를 하찮게 생각하시는데 메모는요. 아침에 와서 혹은 아침에 와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전날 밤에 내가 내일 뭘 할지에 대한 3가지, 5가지를 적으시는데 일단 3가지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업무, 우리 회사를 위해서 혹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 나머지 2가지는, 1가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소중하기 위한 활동, 그 다음에 개인 업무, 이 5가지를 아침에도 아니고 그날 저녁에 써놓고 그 내일을 기다리신다면 여러분들 아침마다 전쟁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기 싫은 전쟁이 아니라 사투가 아니라 왠지 그 다음 내일이 기다려지는 아침,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상이 그려지기 때문에 왠지 루즈한 것보단 더 일어나기 싫은 것보단 정말 기다려지는 아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시는 습관 중요하다. SQGS를 높여라.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튈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인기를 더 많이 끌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조건 튀게 행동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얘한테 잘 보이고 친절하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의 한 가지의 예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과장님, 팀장님들이 기획서 하나 잘 써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올려서 진급한 케이스야.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해서 진급을 막 계속 승진을 했네. 그럼 나도 그렇게 따라해야지. 나는 기본적으로 이 팀장님보다 학력도 좋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유학파 출신이니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겠지. 따라잡아야지. 라는 마인드는 여러분들 결국엔 좌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외압이 들어오는 거죠. 눌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못하시는 일을 예를 들어서 기획서를 잘 쓰시는데 이번에 글로벌로 우리가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한대요. 근데 과장님이 영어를 좀 못하시네. 그렇다면 나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배워서 과장님을 보완해 드려야 되죠. 도와드려야 되죠. 그러면 그 과장님은 메모차게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집 밟으시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끌어올리는 거죠. 같이 승진하실 수 있는 내 위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내 아래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게끔 만들 것이냐에 대한 유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또 그 사람한테도 내가 미션을 제시해야 되고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되겠죠. 내 역할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맥이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인맥은 기회를 만들고 또 기회는 능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정말 이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사람들은요. 정말 못나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고요. 기회가 없다면 능력도 개발이 안 되는 거고요. 악순환의 방법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선순환의 방법은 부자 아빠를 만나서 부자 아빠가 나의 인맥을 키워줘서 그래서 내가 경험을 쌓게 되고 더 능력이 개발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갭이 어느 순간 딱딱딱딱 이렇게 같아지는 게 아니라
갭은 갭을 만들고 갭은 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갭은 더 벌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 개발하시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인맥을 넓혀야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때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들 페이스북, 트위터 쓰세요? 네. 트위터 요즘에 뭐 페이스북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학생들이 이 인맥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많이 써요. 직장인들이 왜 써요? 뭔가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다리 걸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있죠. 페이스북은 정말 목적이 있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기보단 밥 먹었냐? 오늘은 내가 뭘 했습니다. 취미생활로 낚시를 갔고 뭐 어디 수상 레저를 즐기고 되게 일상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정말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그래 알 수도 있는 사람과 모를 수도 있는 사람과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친구는 걸어놨는데 한마디로 이건 거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붙어요. 여러분들. 못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한테 붙고 싶고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한테 친구 신청을 해요. 연예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잡상인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친구 관계를 맺었다? 근데 결국엔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있어. 그게 무슨 인맥이에요? 인맥은 관리될 수 있었을 때, 컨트롤될 수, 내가 어떤 내 목적이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인맥으로 하여금 시너지가 나거나 그 사람이 날 도와줘. 그게 바로 인맥인 거죠. 내가 누구를 아느냐,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인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내 자리는 내가 결정한다. 결국엔 나를 스스로 어필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이력서 예전에 쓰신 거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경력을 혹시 관리하시고 계시나요? 기록해 두시고 계시나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 네임 브랜드, 두 번째는 나의 스토리, 나의 경력을 가지고서 기록하시고 언제나 그 경력을 쉐어링, 공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남들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록해 두실 줄 알아야 되고, 왜냐? 1년 지난 거, 2년 지난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언제나 기록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기록을 공유하세요. 남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 자리, 자기 위치는 그 사람 자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자 아빠를 만든다면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사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정말 죽음의 목숨을 걸고서 해야 되는 전쟁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리더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많은 두려움, 그리고 이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되게 그 각국의 세계 각지의 나라에서 약간 억지로 뽑혀온 사람들, 이 하나의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We're moving into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where you will watch the back of the man next to you as he will watch yours. And you won't care what color he is or by what name he calls God. They say we're leaving home. We're going to what home was always supposed to be. So let us understand the situation. We are going into battle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I can't promise you that I will bring you all home.
This I swear. Before you and before Almighty God, that when we go into battle,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Dead or alive, we will all come home together. So help.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기업의 목적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 존재성에 대한 여부를 언제나 엔들레스, 영원히 가지고 가고 싶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사명의식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목적이 단순한 매출, 이윤 추구, 가치를 위한 가치, 결국에 모든 목적은 생존을 위해서인 건데 본인 자체가 굉장히 뚜렷한 사명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 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자는 어떤 그런 뚜렷한 비전의식이 없는데 직원한테, 하나의 구성원한테 그걸 바랄 수 있을까? 대표를 능가하는 직원이, 인재라고 하는 직원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 대표자의 사명의식이 뚜렷하고 그 사람 자체가 롤모델이 되어주면, 스승이 되어서 가이드를 잡아주면 스승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에 드라마에서 계백 장군 나오죠. 계백. 그 계백은 전투에 나갔을 때 승산이 없는 전투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병사들이 지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걸었다라는 거죠.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하겠다.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고 내가 되돌아올 수 있는 일만의 소질도 남겨두면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전투에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비전을 공유하라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인재들한테는요. 그 어떤 돈, 더 맞는 어떤 돈과 이렇게 직위를 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도전할 수 있는 미션을 지어주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사명을 주는 거고. 여러분들,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멋진 배, 위대한 배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시키고 저 인부를 사가지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시킨다라기보다 정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노동에 대한 대가, 돈을 받은 만큼의 대가만 나올 거기 때문에 위대한 멋진 배가 아니라 정말 부실공사가 날 수도 있고요. 정말 쓸모없는 그 형태만 갖춘 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멋진 배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둥둥둥둥 북을 울려서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시키지 말고 그들에게 그 대신에 저 넓고 푸른 바다에 열망을 불러일으키게끔 해라. 그게 바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맥킨지의 컨설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역할이 되신 분들 계실 거고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맥킨지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맥 네트워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개인 브랜딩, 개인의 인맥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많이 쓰인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다음 시간에 격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